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캐나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를 가장 일찍 얻어맞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깨닫고 미국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한데요. 캐나다가 내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정부 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협정 상대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 안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캐나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처방전이자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하네요. 이 내용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드립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시카고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시카고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걱정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범죄를 일삼고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시카고 의회가 늦은 밤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상무부가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급증하면서 3년 만에 첫 역성장을 기록한 건데요. 특히 자동차, 산업자재, 소비재 같은 수입품이 급증하면서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지난 4분기 GDP 증가율은 2.4%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경제 분야 지지율이 36% 나와서 집권 1, 2기 통산 최저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서 미국 전국의 성인 1,029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응답은 36%에 그친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56%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도 하락 추이는 집권 초반 대대적으로 도입한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 우려를 키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문제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 개발에 미국 지분을 일부 인정하는 광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협정은 광물 자원, 석유, 가스 등 천연 자원에 대한 양국 간의 공동 투자 관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이 조성할 공동 투자 기금은 미국이 관리하며 기금으로 이전된 수익에 대해서 미국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증산 결정 소식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산 원유 군화물 종가가 배럴당 58.21달러로 전월장보다도 2.21달러 하락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종가 기준 2021년 3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4월 한 달간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15%, 18% 각각 빠졌습니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무역 전쟁이 직접적으로 석유 수요를 줄이고 소비자들의 여행을 줄이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감산철에 따른 공급 과잉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12개 국가가 국방비 추가 증액 위한 일부 부채 규정 적용 면제를 유럽연합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0일 기준 27개 회원국 중에서 12개 국가가 유럽연합 재정중지 적용을 위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을 발동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회원국의 45%가 신청한 셈입니다.
최종 명단은 6월 초 발표될 예정인데요. 유럽연합 중개 정책 패키지에 맞춰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유럽연합 이사회가 한 달 안에 발동 여부에 관해서 최종 승인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Time to say goodbye. 이제 헤어질 시간이군요. 네. 네. 헤어질 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결국 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머스크가 30일 날 백악관에 있었던 회의에 참석을 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함께 일한 것이 영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지난주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정부 내에서 정보 효율부 다지의 주요 작업을 대부분 끝냈고 그래서 아마도 5월부터 정보 효율부의 하란 시간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말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나와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고요. 내각회에 참가한 장관들 머스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날 회의에 걸프 오브 아메리카 미국만이라고 쓰여진 모자와 나치 모자 두 개를 겹쳐 쓴 것을 보고 그 모자 참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면서 네. 저런 걸 하고도 괜찮은 사람은 당신이 유일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구글 지도에는요 지금 멕시코반에서 구글만으로 이름이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 이끌면서 인력 감축, 예산 삭감 등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하면서 자신 역할을 이대로 다 한 것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연방정부 예산에서 1,60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초 목표로 한 2조 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00일 동안 정보 효율부를 이끌었던 머스크가 자산가치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봤더니 머스크의 자산가치가 지난 1월 17일 이후 지금까지 1,130억 달러 돈으로 162조 원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감소분은 이전까지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 가치 대비해서 머스크가 가지고 있었던 25% 정도 깎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산 가치가 지금 3,350억 달러로 그러니까요.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대신에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23% 하락했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32% 내려가서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저 어제도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미시간주 찾았는데 네.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아서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관세 부과, 연방정부 축소, 불법 이민자 추방 등 자신이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잘 되고 있다면서 자화자찬했는데요. 미시간주 머컴 카운티에서 취임 100일 기념해서 이른바 전설의 시작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무려 네. 90분간 연설했다고 하는데요. 지지자들이 100일 동안 우리는 워싱턴에서 지난 100년간 이뤄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이뤘다고 트럼프가 말하자 지지자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서 이제 일단 가격은 정하겠지만 이처럼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친절하게 상대국을 대하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일방적으로 가격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뒤가 좀 안 맞긴 하죠. 내 어쨌든. 마음대로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연설 도중에 이민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엘살바도르 이제 구치소로 가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미국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행사에 참석했던 많은 미국인들이 USA를 환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공격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적법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에서 70% 나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가 여론조사 기관을 의뢰해서 21일부터 24일까지 유권자 9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2%로 나왔는데 이 얘기에 따르자면은 지금 하는 조사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률 소식 그리고 개장 초의 증시 약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건
바이든의 주식시장이지 트럼프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임 정부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다 잘 마무리가 돼서 번영이 시작되면은 이전에 없었던 그런 높은 수준이 될 거라면서 인내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one more,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 번 더 하자 대통령 이렇게 네. 말하면서 삼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네. 어떤 사안을 보는 생각이 다 수 있지만 다르죠. 네. 많이 다르네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열렬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가 네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순풍이 역풍으로 바뀌는 순간. 네. 오는 3일 호주에서 총선이 치러지는데요. 네. 캐나다에 이어서 호주도 반 트럼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맹에 관계없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피해가 현실화되자 반 트럼프 매세를 앞세운 진보 집권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물가 급등에 대한 책임론에서 대외 불안으로 이슈가 옮겨갔고요. 캐나다에 이어서 호주에서도 총선 때 집권당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일 호주 총선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이끄는 진보 집권당인 노동당과 보수 야당인 자유당, 국민당 연합이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 연합은 피터 더턴 자유당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집권 노동당이 좀 고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네.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뀐 거네요. 네, 2022년 노동당 집권 이후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예. 집값도 오르면서 유권자들 불만이 커졌습니다. 호주 여론조사 업체인 뉴스폴에 따르면 노동당 지지율은 2022년 7월 달에 56%까지 갔는데요. 이게 4개월 만에 50% 떨어졌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는 야당 지지율에 뒤처진 일까지 벌어졌는데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동당 지지율이 다시 야당 연합에 앞서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뉴스폴이 4월 27일 발표한 조사를 보면 노동당 52%, 야당 연합 48% 이렇게 나와서 노동당이 다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총리 후보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에서도 앨버니지 총리가 더턴 대표를 51대 35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지율의 반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에 촉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럼프 정부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 자네인 호주에 대해서도 관세 공격을 가하면서 반 트럼프 정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호주의 주요 수출품이 바로 철강 알루미늄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에서 10% 상호 관세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총선 쟁점이 노동당의 경제 실정이 아니라 트럼프발 대외 불안으로 옮겨가게 된 거고요. 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에서도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걸 보고서 호주도 이게 아니구나라고 그렇죠. 네. 판단을 한 겁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더턴 대표와 자유당 국민당 연합에 트럼프 따라하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그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워크 반대 그리고 호주판 정보 효율부를 도입해서 공공부문을 조정하겠다라면서 트럼프 정부와 비슷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지켜봤더니 그렇죠. 역효과가 너무나 많았던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당 국민당 연합이 역풍을 맞게 된 겁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그 다찌 소위 말해서 정보 효율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거를 호주를 다시 위대하게라고 구호를 내세우면서 야당 연합에 트럼프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이게 더 나빠지게 된 겁니다. 네. 다만 노동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네.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서 연립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모레 있어요. 호주 총선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상상도 못해요? 네. 지금 차기 교황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사람이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인데요. 네네. 이 추기경이 과거의 한 노래 때문에 가톨릭 보수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타글레 추기경이 예전에 존 레논의 이매진이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있는데요. 예. 그 영상에 보면 가사 중에 Imagine there is no heaven. 상상해 네, 보세요. 가사 있죠. 천국이 없다고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교계에서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영상이 재조명된 것이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유력 교황 후보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흠집 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인터넷에서 영상이 공유가 되면서 정말 충격적이다. 타글레 추기경이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불렀다. 이거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배신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종교, 천국, 그리스도 왕국을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창가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상상하라는 건데요. 너무 나갔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 가사일 뿐인데 예. 거기에다 약간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건데요. 네. 낙태반대 정통교리수호 프란시스코 교황 비판하는 그런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체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일방적인 공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탈리아 언론에서는요. 타글레 추기경은 문제가 된 해당 가사를 아예 부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부르는 장면이 있긴 한데 네. 그 가사가 나올 때는 약간 입을 크게 아. 벌리지 않고 약간 우물을 넣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래 부르는 것까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만 워낙 콘클라베가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전에 1996년에 당시 요한 바울 2세 교황 앞에서 이탈리아 가수가 노래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게 좀 반종교적인 가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수정해서 불렀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건 사실이 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란스 교황은 사제들의 동성 커플 축복 허용해서 정통 보수파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타글레 추기경도 동성애자들에게 가혹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 프란시스코 교황과 결이 좀 비슷한 그런 추기경입니다. 네. 콘클라베 새로운 교황을 뽑는 이 행사는 현지 시각으로 5월 7일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그녀가 아니라고요? 네. 어떤 얘기일까요? 이 호주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6개월 동안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진행자가 방송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청취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예. 호주 시드니 라디오 방송국 카다에서 평일 매일 4시간씩 진행되는 프로그램 THY 쇼, 그러니까 Thigh 쇼. 그러니까 예. 이게 THY가 예전 영어로 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알고 봤더니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였다는 건데요. 최근 프로그램 청취자이자 한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라디오를 진행하는 데 관련된 이 여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진행자가 실제 인물이 맞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의 프로그램 음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올드 스쿨의 단어를 발음할 때 소리가 굉장히 일정하게 났다는 겁니다. 사람 말처럼 안 들리고. 그래서 이분도 대단하시네요. 이게 하루에 매일 4시간씩 진행하다 보니까 매일 듣는 사람들은 그렇죠. 알 수 뭔가 있어요. 좀 이상한데 라고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국 관계자가 성명을 통해서 이 목소리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성 복제 회사인 11랩스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 목소리를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청취자들은 6개월 동안 매일 진행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결국 AI라는 것을 몰랐다는 셈이 된 건데요. 일부 청취자들은 진행자가 AI라는 소리가 없어서 그동안에 진짜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부터 이 쇼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달 기준 7만 명 이상의 청취자가 방문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M사에서 네. 그 DJ 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있거든요. 그분 목소리를 네네네. AI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특집 방송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저는 예. 비슷해가지고 네. 구별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진행 영역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긴장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더. 네. 예, 다음 키워드 일찍 일어나는 새는 일찍 잔다. 네.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오전 4시에 기상하는 새로운 유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전에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기업 CEO, 디즈니 최고 경영자인 밥 아이거, 팀쿨, 애플 CEO 이런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직장인들도 이런 그 모닝 루틴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거 CEO는요. 오전 4시에 일어나서 45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해서 운동하고요. 네. 팀쿡은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이메일 확인하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유행은 최근에 애슈턴 홀이라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새벽 3시 55분에 시작하는 일상을 공개하면서 확산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영상은 많아요. 새벽 4시라는 뭐 영상. 미라클 모닝 이런 네, 맞아요. 유행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3시 55분에 일어나서
얼음 욕조에 몸을 담가서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해요. 아, 네네. 담그고 그리고 이제 바나나 껍질로 얼굴 마사지를 하는 모닝 루틴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좀 특이하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모닝 루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히 자녀가 있는 일하는 여성들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깨기 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요. 또 직장인들이 자신의 하루를 회사 가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기 전에 미리 아침 시간은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 활용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나만을 위한 시간인 맞아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종사자, 뭐 공장 근로자, 장거리 통근자들은 업무 특성상 일찍 일어나지만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맞냐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든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침에 예. 못 일어나겠어요. 새벽 루틴 중에서 이제 좀 많이 하는 것이 네.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뜰 때 햇볕에 이제 노출되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냉탕에 들어가는 것, 네. 사우나 하는 것, 또 뭐 간헐적 단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네. 4시에 일어나려면 일찍 일찍 자야 돼요. 됩니다. 네. 어느 정도 그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8시나 9시쯤에는 잠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8시, 9시. 예, 그러니까 예. 저녁은 없는 삶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녁 일찍 드시고 네. 또 소화 약간 시키고 그쵸. 주무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려면 거의 5시나 6시엔 저녁을 먹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이제 공복을 네. 좀 유지하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선택 예.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어떠세요, 조윤주 게스트? 저 이거 해봤어요, 사실은. 5시에 일어나는 거 좀 해봤었거든요. 네네. 아직 일찍은 아닌데 네. 점심 때 엄청 졸립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의 바이오 리듬에 맞는 그래서 걸로. 저는 예. 최대한 빨리 일어나도 6시.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앞서서 잠시 이야기 나왔던 존 레논의 Imagine 함께 듣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See as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상고심 선고는 KBS 등 TV방송과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오후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선언은 내일이 유력합니다. 이미 여의도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렸고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 민주당계 인사들과 접촉 중입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는 7일 체코 프라하에서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태평교차로에서 숭례문 교차로, 남대문로와 을지로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어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한국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시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청소년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와 폭력 사태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안건인데요. 찬반 논란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유정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카고입니다. 구체적으로 스냅 통행금지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스냅 통행 금지령은요, 30분 전에 경고와 함께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거나 범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2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모임을 해산하기 위해 발동되는 법안입니다. 네. 스냅 통행 금지령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22년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의 유명 조형물인 구름문 인근에서 청소년 집단 간의 말싸움이 총격으로 번져 16세 소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여름이 오면 전에 없이 10대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범죄를 만들거나 폭력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실 올해 여름도 많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부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0대들의 단체 모임, 10대들의 장악, 이러한 제목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이들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수백 명의 10대들이 때를 지어 모여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히거나 주변 물건 등을 부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요, 시카고 다운타운 번화가에서 10대 무리가 몰리면서 시비가 붙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한 청소년이 총기를 꺼내 6발을 쏘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 탈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시의회가 나서서 스냅 통행 금지령을 발동해서 청소년들의 통행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이 범죄 예방 목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령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발의가 되는 스냅 통제 금지령하고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지난 2022년 당시 시카고시장이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주말 통행 금지 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밤 10시로 앞당긴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네. 또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부모나 성인 책임자가 동행을 해야 외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통행 금지령과는 다르게 이번 개정안은요, 긴급 통금령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20명 이상이 떼지어 다니는 무리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산시킬 수 있고 10대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집단 모임 행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긴급 통금령은요, 시카고 경찰청장 단독이 아닌 커뮤니티 안전 부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범죄 우려가 있는 20명 이상의 공공장소 집결을 대규모 집회로 정의를 하고요. 30분 전 사전 경고 후 통행 금지령이 발효됩니다. 또 3시간 후에 자동 해제되는데요. 단 청장과 부시장이 합의를 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만약 학업이나 공연, 시위, 부모 심부름 등의 목적일 경우에는요, 예외 허용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 만만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이 헌법적 위헌 소지 및 법정 분쟁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일리노이 시민자유연맹은요, 갑작스러운 통금령은 적법 절차 위반의 소지가 크다. 또 언제든지 통금령을 툭 하고 내릴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국의 변호인협회 시카고 지부 역시 해당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미 폭력적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들이 존재하고 통금학대는 청소년을 억압하는 조치일 뿐이라면서 경찰청의 통금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요, 통금령 강화는 유색인종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검문, 체포를 늘리고 경찰이나 유색인종 간의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찬성하는 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반대로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여름이 다가올수록 청소년들로 인한 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인데 보안 요원 추가 배치 등으로 들어가는 과도한 예산을 줄이고 더 필요한 곳에 정부 예산을 지출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이 법안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늦은 밤 총기를 들고 나가고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 범죄 행위를 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이 오히려 더 문제라면서 부모들의 부주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헌법적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과외 활동, 부모 심부름 등의 목적일 경우에는 예외 허용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걱정거리도 늘었고 뭐 찬반 논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에서 유정임 통신원이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가장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라 중 한 곳, 캐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반트럼프 효과로 집권 자유당이 승리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캐나다에서는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주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정부 간에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CFTA. 네. 영어로 풀면 Canadian Free Trade Agreement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캐나다 내부에 있는 주 정부 간에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말인데 네. 뭐 같은 나라인데 자기들끼리 무슨 그러니까요. 무역협정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뭐 경기도랑
서울이 그렇죠.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라는 거니까 조금 많이 생소할 텐데요. CFTA 얘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관세를 때린 나라가 사실 캐나다잖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의 25%, 그다음에 뭐 원유 등의 10% 관세가 붙었는데 뭐 명분은 불법 이민자라 중국발 뭐 펜타닐 이런 거였지만 네. 여튼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미국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관세가 붙게 되면 당연히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캐나다인들이 반 트럼프 정서로 똘똘 뭉치고 있기도 하죠. 뭐 실제로 미국산 불매운동, 그다음에 뭐 커피숍 메뉴판을 아메리카노에서 캐네디안으로 바꾼다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캐나다 그 연방 정부가 이런 에너지를 모아서 이 에너지가 모인 김에 2017년도에 발효한 CFTA라고 하는 게 이미 있습니다. 아, 이걸 더 그렇군요. 발전시켜서 주 정부 간의 교역 장벽을 뭐 확 허물어 보자라는 오.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기르자라는 취지인 거는 뭐 이해가 비슷합니다. 예, 갑니다만은 네. 비슷하군요. 네. 같은 나라인데 일단 주정부 간에 이렇게 주간에 교역 장벽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왜 많은 그러나요? 분들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이기도 네. 해요. 18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는 사실 영국과 프랑스가 지배하던 여러 식민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뭐 영국 식민지였던 어퍼 캐나다, 뭐 많은 분들 아시는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로어 캐나다,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단풍국으로 많이 알고 있는 퀘벡주거든요. 여기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1860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북부 연방이 미 합중국이 남부 연맹을 상대로 벌인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열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를 하나둘씩 미국의 영토로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나다 쪽 식민지 대표자들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뭐 자칫하면 우리도 먹힐 수 그런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864년도에 샬럿타운 회의라고 하는 걸 열어서 독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그 이듬해인 1867년에 영국 의회에서 북미 대륙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면서 그때 캐나다 자치령이란 이름으로 연방 국가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참여한 주들은 온타리오, 퀘벡,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이 캐나다 동부에 있는 4개 주만 참여를 했었는데 네. 이후에 중부인 매니토바, 세스케처원, 그다음에 엘버타, 그다음에 서부에 있는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등이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네. 현재와 같은 10개 주의 3개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가 된 건데 그래서 각 주가 독립적으로 행정을 펴되 외교나 국방, 화폐 이런 기능만 총리가 수반인 연방 정부에 맡기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각 주간의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서 연방 국가를 설립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분권화된 연방제 국가로 꼽히는 게 캐나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네. 말인즉슨 주 정부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도 같은 나라인데 주마다 독립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른가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퀘벡 얘기를 들 수가 있는. 퀘벡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뵀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뭐 체감하실 네네. 수 있을 건데 지금도 그랬지만 과거부터 연방 캐나다를 이끄는 건 온타리오랑 퀘벡이었거든요. 예, 예. 뭐 당연히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도를 정할 때도 사실 다퉜어요. 캐나다의 수도는 큰 도시인 뭐 몬트리올이나 토론토가 아니라 오타와라고 하는 곳인데 맞아요. 네.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수도 이름. 뭐 당연히 자기네들이 수도를 가져가겠다 싸웠겠죠. 네. 그래서 타협을 한 게 온타리오와 퀘벡이 붙어 있는 오타와를 수도로 하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퀘벡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프랑스어가 쓰시더라고요. 공용어이기도 네. 하고 퀘벡 주민 중에는 사실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주 정부의 힘이 강하니까 여전히 주 간의 많은 제도가 다른 채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연방제 국가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더 좀 강한 거예요. 맞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헌법으로 주정부의 교육, 의료, 노동, 뭐 지역경제 규제 등 뭐 16개 분야의 입법권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이나 호주, 뭐 다른 연방제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네. 주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특히 퀘벡주가 많이 도드라지는데 퀘벡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독자적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민 정책에 관해서도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연방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뭐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UN 원주민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법제화했는데 원주민이 그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이 사실 소수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수자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게 다른 연방제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17년 전에 오타와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수도에서 맞습니다. 예, 한 사셨군요. 6개월 정도 네. 살았는데 그때 네. 개인적인 경험담을 조금 얘기해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를 리커샵이라는 곳에서만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처럼 뭐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술을 살 수가 아무데서나 못 없었습니다. 사잖아요. 네. 그래서 식당이 사실 문을 일찍 닫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젊었기 때문에 근데 밤에 홈파티로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곤 했었는데 예. 꼭 밤중에 술이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리코샵은 근데 10시, 9시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부족하면 택시를 타고 강 건너에 있는 퀘벡주 가티노로 가는 위성 도시로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꼭 드셔야 되겠습니까? 뭐 근데 그건 아니고. 네, 여튼 예, 어쨌든 그런 거기서는 정도로, 편의점에서 늦게까지 술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였는데 퀘벡주는 가능했고. 맞습니다. 이렇게 문화나 제도가 다른 주들이 연방을 꾸리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캐나다 연방정부가 CFTA로 허물겠다는 주간 무역 장벽 중에 하나도 이렇게 주간 주류 판매 제한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 네. 말고도 뭐 여러 교육 장벽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면허 제도 같은 게 있는데 면허 의료나 제도. 법률 뭐 이런 공공의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제도가 또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주법이 연방법에 우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주에서 받은 라이선스를 다른 주에서는 바로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의사 면허 같은 건데 퀘벡주에서는 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프랑스어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퀘벡에서 운영하는 뭐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퀘벡 의사협회 인증도 받아야 된다고는 해요. 이게 많이 안 어려운 인증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네. 가게 되면 의사가 이런 인증들을 거쳐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전문 자격 증명 기관이 한 600여 개나 될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라이센스 관리를 주 정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네. 주에서 이주해 온 이가 그 라이센스 증명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네. 해당 라이센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 주 정부에서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인증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CFTA를 통해서 이게 범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라이선스 뭐 면허 규제가 다른 게 뭐 무역 장벽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사실 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같은 경우에도 뭐 서비스 교육의 한 갈래이긴 합니다만 근데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품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조금 우리가 보기에 황당할 수도 있는 규제가 이런 게 있어요. 캐나다 가장 서쪽에 있는 주가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잖아요. 네. 그 바로 옆에 엘버타주로 넘어가는 상업용 차량, 즉 트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주의 서로 다른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 때 두 주의 안전 인증 기준 자체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복잡하네요. 거고 예. 농산물도 조금 황당한 규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산물이 주 경계를 넘을 때는 네. 해당 주에서 검사를 받았더라도 또 연방정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각 주마다 포장이나 라벨링 규정이 달라서 실제로 다른 주의 농산물을 팔려면 별도의 포장 라인을 운영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매니토바주 소고기 생산자들이 퀘벡주의 소고기를 팔려고 하다가 이게 허가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다 넘어가지 못해서 이런 사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엘버타에 있는 정육점 같은 경우는 인근 세스케처완주의 소매점이나 식당에 소고기를 팔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주 경계에 사는 농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게 다른 주와 무역을 하는 게 예. 미국과 무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근데 미국과 그렇겠는데요? 무역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예. 정도니까 이게 그리고 과장이 아닌 게 그 IMF에서 캐나다 내 무역의 비지리적 장벽 그러니까 뭐 지리적 문제가 아닌 장벽이 평균 21% 정도나 된다라고 이렇게 추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 나라 간 무역 장벽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교역의 한 3분의 1 정도만이 캐나다 주 간의 거래인 거고 네. 나머지 3분의 2는 뭐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데 주로 USMC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역 장벽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네. 와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어마어마하구나.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맞습니다. 예, 여기서도
허가를 받았는데 또 저쪽에서도 또 받아야 되고 그렇죠. 뭐 포장도 다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악영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사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알고 있고 여러 보고서들도 많이 있어요. 네. 2022년에 맥도널드 로리라고 하는 연구소가 낸 보고서가 있는데 네. 이 보고서에서 보면 캐나다에서 이 주간 무역 장벽을 완벽하게 없애면 경제 규모가 2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2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한 280조 원 가량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어떤 지금 그 부가가치, 손해인 그렇죠. 거죠. 부가가치가 증가할 네네. 것이라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GDP를 8% 가까이 늘릴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IMF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가 주간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GDP의 4%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산을 했고요. 바꿔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 무역 장벽 때문에 그만큼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캐나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알겠죠.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느슨한 연방제 국가인데다 주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네. 무역 장벽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게 사실 오래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미 1995년에 내부 무역 협정 AIT라고 하는 걸 맺기도 했습니다. 네. 그 목표가 뭐 캐나다 주 정부 간의 맺은 협정인 건데 경제적인 이동성을 막는 내부 장벽을 제거하자라고 하는 목표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2017년에 트리도 총리가 전 총리죠. 트리도 전 총리가 주 정부 간의 CFTA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맺자라고 해서 주 정부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2017년에 발효가 됐는데 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연방 정부 산하의 규제 조정 협력 기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각 주 간의 상이한 규제들을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CFTA 발효 이후에 대략 30여 개 정도의 규제가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무역 장벽이 많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CFTA를 좀 더 진전시키자라는 목소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연방 정부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 그렇기도 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네. 캐나다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미국은 연방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힘이 강하긴 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굉장히 어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총리 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그 중앙으로 몰리는 연방 정부로 몰리는 힘이 살짝 미국과 느슨해요. 비교했을 때는 느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좀 오래된 문제를 다 알고 있었고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는 차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울고 싶은데 땀 때려준 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있을 것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뭐 지난해 캐나다 통계청 조사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네. 캐나다 중소기업들의 88%가 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주간 무역 장벽 철폐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까지 다 알고 얘기할 있네요. 정도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온타리오주 기업 CEO들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 주 총리에게 이게 네. 주간 무역 장벽을 해소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 사실 큰 동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인을 도발한 거죠. 예.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니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캐나다인들의 결속력이 엄청 강해진 거죠. 그렇죠. 사실 뭐 망고의 진리 같은 거긴 하지만 국가의 내부 통합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그렇죠. 어떤- 외부에서 어떤 뭐 압력 그렇죠. 뭐 이런 게 왔을 때 가장 강력한 동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주간 무역 장벽을 낮추게 되면 당연히 미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 지금 같은 굴욕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뭐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빚고 있는 무역 마찰이 캐나다가 지난 30여 년간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네요. 주간 무역 장벽 철폐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지는 만약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면 사실 캐나다인들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예, 뭐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부의 자유무역 협정 네.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의 설명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는 가운데 방금 전입니다. 11시 45분
충남 보령 서천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과 연락 방법을 가족이나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해 두셔야겠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셔야겠고요. 또 공사장 등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풍이 불 때 특히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1시 45분기에서 충남 보령 서천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호세 펠리치아노의 First of May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Christmas trees were tall.